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오늘 열린 토론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되돌아보는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2월의 추위를 뚫고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엄에 맞서 분연히 일어선 학생, 직장인, 정치인 그리고 법조인들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위기를 기억하며 다시는 권력의 사유화나 반헌법적 폭거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1년 전 오늘 민주주의 최전선에 있었던 세 분의 생생한 정언과 함께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알바 마치고 조별과제 하고 있었어요. 저도 되게 평범했어요. 직장 다녀왔다가 집에 돌아와서 씻고 식사 같이 하고. 일을 다 끝내고 호프집에 가서 술을 이제 마시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이 터졌다. 오, 장난해? 정말 너무 무서워서 몸을 덜덜 떨면서 반 정도 패닉이 왔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나? 몸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냥. 얼마나 놀랬는지. 지금 막아야 된다. 이때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고 평생 좀 부채감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마는 이제 옷 따뜻하게 입었지, 잘 갔다 와, 안전하게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순간 얼어붙은 일상. 그 일상을 지켜낸 건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계엄 1년. 그 밤을 지켜낸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KBS 열린 토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목소리. KBS 12.3 비상계엄 정언 체록 프로젝트.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에서 발췌된 음성으로 들어보셨는데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던 국회 앞에 모였던 용감한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는 오늘 밤 10시 KBS 1TV로 방송되는 특집 다큐멘터리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열린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의 반발에 즉각 사표를 제출한 유일한 고위공직자시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안에서 계엄군과 맞섰던 수많은 국회 보좌진을 대표해 모셨습니다. 이동윤 전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엄 당일 국회 문을 막고 계엄군에 대항했던 정의로운 시민분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이재정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정확하게 1년 전입니다. 그날 밤의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류혁 전 감찰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감찰관님께요. 1년 전 오늘 어디서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집에서 제가 지금 자던 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던 중에 저 큰아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 그때 애 엄마가 지금 어디 놀러 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저 아빠 일어나셔야 되겠다고 뉴스 바로 보셔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고 저는 이제 잠이 들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죠. 네. 그게 아마 한 10시 한 40분, 45분 그 정도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법무부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인데 네네. 전혀 감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워낙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화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날 뭐 특별한 일이 없어서 이게 뭐 사무실에서도 아, 세상에 이렇게 평온하게 하루 지나는 하루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전혀 그날 일과 중에 일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네.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연말이었고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었고 자, 이 그날 이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퇴근을 했고 집에서 이 엄청난 이야기를 또 전해 들으셨고 다음 날입니다. 과천에 이제 법무부 청사가 있는데 도착해서 계엄 관련 회의인 것을 알고 즉각 사직 의사를 밝히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까? 예, 사실 뭐 집에서 나서기 전에 그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그 계엄 담화 모습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법률가로서 생각을 해볼 때 이 계엄 선포라는 게 이런 그 대통령의 그 비상 대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권한은 그런 행사의 요건이나 이런 절차 같은 게 엄격히 규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 차례 유신 시절이나 이 군사 정권 시절에 남용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이상 남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담화문에서 이야기하는 계엄 선포의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과연 절차가 준수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담화문의 언어라는 게 결국 자기랑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런 사람들을 척결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할까요? 예. 그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좀 들어오는 태도 그다음에 이 의자를 빼주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심각한 담화를 한다면서 앉아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참 아주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자신만의 언어를 막 쏟아내는 모습을 보고 저거는 진짜 국가를 위한 지도자, 국가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지도자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제 의사를 표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게 사직이었습니다. 감청관님, 당시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인데요. 네네.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국회에서 비상계엄도 해제가 됐고 네네. 계엄 선포도 이제 철회가 된 시점인데 예. 그날 아침에 계엄 관련 회의를 진행한 까닭은 뭘까요? 계엄 관련 회의는 제가 도착했을 시간이 자정 무렵이었고 계엄 관련 회의를 소집한 시간이 한 11시 조금 넘어서니까 예. 그때는 아직 해제되기 전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제가 사표를 낸 시각이 00시 09분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저는 나왔고 박성재 장관은 그 이후로도 계속 회의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그만뒀다고 하니까 회의를 그만둔 시점 자체가 나중에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있기 직전 그 무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예. 근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류 전 감찰관께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법무부의 문을 열고 나오면서 아무리 여야가 대립해도 계엄이 말이 되냐 이게 소리치셨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아직 계엄이 해제가 안 됐고 사직서를 제출했을 무렵이 상당히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때 뭐 두려움이 없었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보면 분노 그다음에 이런 게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보다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도 있었겠지만 그런 터무니없는 계엄이라는 선포를 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분노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박성재 장관 회의에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게 계엄 관련 회의하고 묻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사직을 하겠다라고도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무런 뭐 특별한 반응 없이 계속 꾸준히 회의를 진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바깥에 나가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줄 잡아 대충 5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은데 사직서 다시 작성해서 그 비서관에게 건네주고 나올 때까지 시간 동안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사에 대한 좀 실망감 그런 것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편으로는 뭐 그때 참을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도 같은데 저로서는 도저히 그 계엄 선포의 사유나 여기에 동의하기 어려워서 문을 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당시의 기억을 좀 더 정확하게 되살려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네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더 생생하게 그날을 좀 되살려 볼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자, 11시경쯤에 과천에 법무부 청사에 회의에 도착을 하셨더니 바로 12월 3일 당일 밤 11시입니다. 예, 예. 계엄 관련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법무부 내에서 감찰관이라는 보직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까? 감찰관이라는 보직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을 비롯해서 검찰에 대해서는 2차적인 감찰 권한을 행사하고요. 검찰을 비롯해서 출입국 본부, 그다음에 저 교정본부, 그다음에 범정국, 그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실국들 전체 직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일반적인 검찰을 제외한 다른 그 여러 가지 실국에 대한 사무감사 업무까지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이른바 이 교정국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교도소입니다. 네, 그 네. 관할 감찰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뉴욕 당시 감찰관이 이렇게 사직서를 냈을 때 다른 실국장들 다른 후배 검사들 그 회의 자리에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영향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랬던 것도 같습니다. 뭐 나중에 저는 뭐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거기 실국장 그 현장에 있었던 뭐 실국 후배 검사들, 후배 실국장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마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뭐 자신 공직 경력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검사 인사 때 사표를 제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뉴욕 전 감찰관께서도 검사 출신이신 거죠? 예, 저도 검사 97년에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가지고 예. 통영지청장을 했고요. 나중에 개방직 자리인데 감찰관으로 다시 재임용이 돼가지고 2020년 7월 6일부터 지금 제가 계엄으로 그 사직을 하게 된 2024년 12월 4일날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11일자로 수리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감찰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예. 제가 여쭤본 이유는 1년 전 12월 3일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 검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함이고요. 자, 이젠 이야기를 당시 12월 밤 국회 현장에 있었던 이동윤 전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장님 1년 전 국회에 계셨던 거죠? 이 12월 3일 날요? 예. 저 잠깐 말씀 중에 아까 소개 멘트 중에 좀 정정했으면 하는 게 네.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보좌진들을 대표해서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저보다 더 치열하게 정말 많은 보좌진들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대표한다는 건 조금 좀 그렇고 제가 그곳에 있었던 한 명의 보좌진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네. 다시 정정해서 전달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제가 계엄 선포는 제가 그날 9시 반에 퇴근을 했고 정확하게 집에 10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10시 반 도착하자마자 이제 각종 톡과 텔레 그리고 전화 등으로 이런 계엄 선포 소식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 보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전화 중에 하나는 지금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맡고 있는데 경찰청 협력관에게 얘기해서 이거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좀 풀어 들어가게 해줘라라는 얘기를 많이 전달이 있었고 저도 네. 그래서 10시 반에 집에 들어가서 당시에 이 계엄 상황이라는 거를 확인하고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확인하다가 정말 계엄을 선포했구나라는 걸 보고 부랴부랴 다시 옷을 갈아입고 바로 택시를 타고 국회로 돌아왔고 제가 아마 11시 한 30분 정도에 국회로 진입했었던 것 같아요. 회장님 우선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날 상황을 정확하게 뉴스로 이렇게 또 확인하고 다른 매체 다른 방법으로도 또 전달을 받았을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소속돼 있는 당으로부터는 국회로부터는 어떻게 연락을 받고 국회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까?
일단 10시 반에 계엄이 터졌다라는 거를 전에 듣고 예. 바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의 소집 명령이 아마 그 당시에는 이게 계엄 터진 걸 동시다발적으로 다 전파를 받은 상황이어서 당에서 그때 이걸 모여라 마라 하기 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보좌진들이 그 계엄 선포하는 방송을 보자마자 국회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 기억에는 아마 제가 이동 중에 10시 몇 분, 11시 그 이동, 그러니까 국회로 오는 와중에 문자 등을 통해서 민보협에서 저희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민보협을 통해서 국회로 모여달라는 문자도 계속 왔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던 보좌진들이 먼저 가 있던 보좌진들이 현재 어디는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다. 어느 쪽으로 담을 넘어가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정보들이 계속 오갔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민주당 보좌진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보좌진들도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국회로 돌아가는 그런 와중에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대부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청에 들어간 시간이 아마 11시 30분 조금 넘게 본청에 들어갔거든요. 네. 제가 나중에 속기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본청에 들어가는 입구가 그러니까 밖에는 외곽은 경찰이 막고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국회 안은 되게 고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청에 들어갈 때는 들어갔고 본청 안에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 보좌진들 제 친구들도 있고 마주친 보좌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많이 있었고 밤새 대기하면서 같이 막았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보좌진들은 여당 보좌진입니다. 네. 다들 뭔가 자초지종을 아는 표정이었습니까? 다들 어리둥절한. 다들 황당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보좌진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 보좌진들도 황당했고 나중에 알았지만 저희는 일단 본청으로 모두 모여라. 당에서도 공지가 그 후에 나갔고 저희 보좌진들도 다 본청으로 다 모이고 있었는데 지금 국힘은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한다, 본청에서 한다, 그게 혼선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본청으로 온 친구들도 있고 다 당사로 같이 나가려고 한 친구들도 있었고 연락이 왔다 갔다 했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국회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곳에 위치해 있고 네. 또 국회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아주 높지는 않아서 마음을 먹는다면은 어느 정도의 경찰 통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들어갈 수는 있었다라는 설명도 있고 그렇지 않았다는 설명도 있는데 이동윤 전 회장님 보시기에 당시에 경찰들의 통제가 이 국회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는 웬만한 수준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상당히 삼엄한 통제였습니까? 초반에는 다들 담을 염을 생각을 하기 전에는 정문이나 각 문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좋아서 나중에 알았지만 잠깐 한 15분 정도 국회 출입을 허용했던 시간대에 제가 들어와서 저는 제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냥 걸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문 쪽으로 해서 경찰들과 대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단 들어가고 봐야지 하는 친구들은 담을 넘어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제가 들어온 이후에 아주 통제가 강화됐을 때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담 군데 또 아마 경찰들이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어느 시간까지는 대부분 여기가 막혔으니까 담을 넘어야 된다라고 담을 넘은 친구들도 많았고 그 당시에 저희 보좌진들이 톡방이나 텔레방에 보통 상임위별로 톡방이 있거나 연락책 이렇게 연락하는 그 수단에 어느 쪽은 지금 경찰이 없다, 어느 쪽은 넘을 수 있다 그런 정보들이 공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직 안 오셨으면 그쪽으로 넘어야 된다, 그런 정보들이 공유해서 그것들을 보면서 각각 움직이고 다들 국회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집으로 퇴근을 했다가 이전 회장님 말씀 듣고 보면은 11시 30분경쯤에 일단 그 시점에서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통과될 수 있어서 국회 본청으로 왔는데 그때 상황은 아직 이 군대가 본청에 도착하기 전입니까? 예. 근데 저도 국방위 보좌진을 했었기 때문에 계엄이 터졌을 때 설마 군병력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군이 올 수는 있지만 실제로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가면서 설마 군병력이 온다고 하면 군병력이 오기 전에 본청에 들어가서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정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으니까 헬기가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들어가서 제가 아마 3, 4분 들어가서 현장에 로텐도울 상황을 보고
조금 더 지나 보니까 정확한 시간은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아마 40분 넘어서 아마 헬기들이 이제 오고 있는 것들이 보였고 그때 드는 생각이 정말 군병력이 투입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헬기가 온다는 것도 다 공유가 저희끼리 톡방이나 그런 데서 이제 구두로 전파가 돼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뭔가 조치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헬기 소리는 들리고 있고 고도로 훈련된 특전사 요원인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당시의 화면을 보면 실제로 이제 사실상 비상계엄 상황이 생중계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국회 로비에 있던 이 소파와 집기들을 뜯어내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실탄은 장전이 돼 있지 않았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어떤 행동을 군인들이 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은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들 하신 겁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 국회 보좌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로텐도그에서 농성도 하고 바리케이트도 쌓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 있었던 보좌관 선배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모르는 후배들도 있었지만 그 선배들이 일사불란하게 진두주의해서 군인이 왔을 때 어디를 막아서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직기들은 어디서 갖고 와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후문 정문 맡고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또 각각 분산하고 하는 역할들을 어쨌든 나름 일사불란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지나가서 생각하지만 그때 생각이 이런 직기를 움직이면서 이거를 또 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걸 하면서도 또 다행이었던 게 이게 2012년 전에 했던 이 경험들이 이런 식으로 또 도움이 되나라는 생각도 좀 자괴감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도 그때 들었었습니다. 구분을 하려는 의미는 아니고 당시의 절박한 상황에서 로텐도의 국회 또 본청에 있던 보좌진들은 정당과 무관하게 같이 공동으로 행동을 하고 대처를 했던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또 그 내부에서도 뭔가 좀 행동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는 저는 국힘 보좌관이니까 이건 했지 안 했지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당시에 보좌관만 있었던 건 아니고 현장에 당직자들 그리고 기자들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 다 섞여 있었고 물론 보좌진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이긴 했지만 섞여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바리케이트 쌓고 하는 것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움직였고 일단 국회 본청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일념하에 움직였던 것 같아요. 비상계엄 사항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재판이나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또 이제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몇 시간 동안 다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실탄을 장전하고 실탄을 발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2층 4층 국회로 가보면 상당히 이제 국회 본청 내부가 넓다 보니까 뚫리면 끝장이다라는 상황에서 대처가 해졌다 보니까 부상을 입은 분들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초반에 군병력이 후문으로 왔을 때 이제 거기도 바리케이트 싸서 이제 못 들어와서 이제 그 병력들이 정문으로 들어왔는데 정문 쪽에는 이제 그 문 앞에서 많은 보좌진들하고 부딪히는 게 아마 영상으로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때 이제 많이 부딪혔고 또 하나는 군병력이 이제 유리창을 깨고 군 본청 내로 진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각 2층 문이든지 소화기도 뿌려졌지만 2층 문이든지 3층이든지 거기서 이제 물리적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이 다쳤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나중에 아마 인사과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 이제 국회가 끝난 후에 다친 사람들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한 50여 명 이상이 아마 다쳤다라고 신고를 했던 걸로 알고 경미한 것들도 많았겠지만 신고 안 한 친구들도 많다는 걸 감안하면 더 많지 않았을까 50여 명 신고된 50여 명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부상자는 있었고 그 숫자는 적지 않았다. 근데 참 그게 당시 그 상황에서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실탄이 이 장전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만에 하나 단 한 발이라도 발사가 됐다면 근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바는 경찰과 군인들에게 너희 잘못 아니다. 국민 편에 서라.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인데 이동윤 전 회장님 기억에 남는 뭔가 군인들과 교감한 장면이 있었다면 그들을
글쎄요, 워낙 이제 상황 자체가 혼란스럽고 아수라장 같은 상황도 연출됐을 수 있는데 서로 간에 뭔가 소통이 됐습니까? 뭐 저도 이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군병력들하고 이제 조우하거나 부딪힌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부딪힐 때 약간 이제 이렇게 헬멧 쓰고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부딪히는 순간 그 분들의 눈빛을 봤어요. 저희도. 근데 이제 약간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만큼 당황하고 있구나. 국회의 명령 때문에 오기는 왔었는데 이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고 국회 내에 많은 보좌진과 직원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부분에서 이분들도 이게 이렇게까지 이 작전 투입에 대한 거를 뭐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 뭐 지금은 정확하게 뭐 모르고 왔고 오니까 국회다라는 말씀을 예. 하시지만 현장에 와서 그분들이 이제 고도로 훈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순간에 우리를 밀어버리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딪혔을 때 그분들이 약간 당황해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한편으로는 이게 명령 때문에 오긴 왔지만 이게 정말 의지는 좀 없어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자, 1년 전으로 돌이켜 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류혁 전 감찰관께서는 또 당시 법무부 재직 중이셨고 이동윤 전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은 당시 이제 국회에 있으면서 군인들과 맞닥뜨렸는데 자, 바로 이 한 분입니다. 1년 전 이 시민으로서 이 비상계엄 상황을 맞닥뜨린 바로 이재정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요. 당시에 어떤 신분이었고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어디에서 어떻게 들으셨던 겁니까? 제가 올해 8월에 그 대학원 졸업을 했는데 네. 그때 작년 12월 3일 때는 제 대학원생 신분이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간 상태여서 아무튼 대학원생이었고 그 당시 12월 3일에는 제가 외부 그 신촌에 있는 한 강의장에서 제가 평소 좋아하던 교수님이 특강을 하신다고 해서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10시쯤에 강의가 이미 마쳤어야 하는 상황인데 예. 강의가 끝나지를 않아서 굉장히 지루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어떤 분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대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교수님도 당황하셔서 어느 나라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모두가 이게 현실의 실제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다들 이제 막 가짜뉴스 하면서 웃다가 갑자기 이제 연합뉴스 속보가 뜬 거죠. 그걸 보고는 이게 실제 상황이구나 이렇게 좀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이게 사실일까라고 네. 믿지 않다가 관련 뉴스를 보고서 이제 확인을 하신 건데 원래 이렇게 사회 이슈에 좀 관심이 많은 전공 과목의 대학원생이셨던 겁니까? 네, 제가 학부는 정치학 전공했고요. 네. 석사는 사회정책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원래 관심이 많은 편의 사람이긴 했습니다. 전공 과목을 따져보자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다 국회로 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국회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국회로 가셨어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 국회행을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근데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뭔가 명확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었고 뭔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때 모였던 사람들도 국회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면 좋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뭔가 시민으로서 힘을 보태려면 국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당시 있던 친구들 중에 뭐 전부가 가진 않았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또 국회로 같이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뭔가 엄청난 두려움이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 가서 한 명이라도 더 보태야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오히려 약간 가면서는 내가 할 게 없거나 뭔가 가서 뻘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집으로 귀가하면 되니까 예. 좀 그래도 두 눈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눈으로 어떤 상황인지 보고 싶다. 몸이 이끌렸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12월 3일 밤입니다. 국회에 도착하셨을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제가 사실 비교적 이른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예. 오후 11시쯤 도착을 했으니까 그때는 상당히 비교적 국회 앞이 한산한 편이었고 이제 경찰들도 우왕좌왕하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이거를 막아야 되는지 이렇게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았고 제가 같이 있던 친구가 국회 보좌진이어서 출입증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 친구랑 이제 경찰이랑 좀 실랑이를 하다 보니까 뚫렸어요 바로.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그 국회 철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한산하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경찰들이 뭔가 무전을 이렇게 주고받더니 경비가 삼엄해지면서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이제 이동현 보좌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입증을 보여주면 들여보내주다가 그 다음에는 출입증을 보여줘도 국회의원이어도 안 들여보내주기 시작했고 이제 그 국회 철문이 원래는 열려 있었는데 그걸 닫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민분들 그리고 또 거기 앞에 국회 철문 앞에 나와 계셨던 보좌관님들이랑 같이 이제 철문에 매달려서 철문이 안 닫히게 좀 막아내는 그런 시도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회에 있었던 또 나중에는 또 국회 쪽으로 왔던 이재정 선생님과 이동현 전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초반에는 좀 어수선했고 경비가 허술했지만 시간이 오히려 지날수록 경비가 더 삼엄해졌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으로 보이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늘에는 여러 대의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들이 국회로 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상당히 이제는 막연히 생각했던 공포가 또 현실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저는 오히려 그 헬기 그 굉음이라고 하죠. 그런 소리를 듣고 하늘을 딱 올려다 봤는데 이제 헬기가 한 3대가 이제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고개를 들었는데 좀 눈발이 또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얀 눈이랑 그 검정색 헬기랑 이제 대비되어서 보이면서 그 엄청난 소리에 또 압도가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뭔가 현실 자각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위험하고 되게 삼엄한 상황에 내가 지금 놓여 있구나. 뭔가 어디선가 뭔가 총알이 날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서 사실 되게 무서웠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런데 그날의 이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이제 의원들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목마를 태워서 네네. 시민들이 영차 그러면서 본청으로 가도록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표결하러 왔냐며 이렇게 또 박수를 쳐주는 모습이었는데 당시 그런 상황들이 좀 직접 보실 수 있었나요? 네, 제가 처음에 그 국회 철문 안쪽을 지키고 있었을 때는 막 의원분 그 시민분들이랑 같이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의 팔을 잡고 이제 끌어당기는 걸 했는데 그때 끌어당겨진 분 중에 조국 그 의원님이 계셨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누가 누군지를 분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뭔가 카메라들이 몰리길래 사진을 찍어뒀었더라고요, 제가. 근데 나중에 이제 그날의 사진을 돌아보다 보니까 그게 조국 의원님이었다는 걸 나중에 좀 자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너무 흥분해서 경찰들이랑 너무 실랑이가 심해지기도 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철문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걸어가다가 국민의힘의 그 김재섭 의원님이 이제 걸어가는 거를 봤는데 그때 시민분들이 막 처음엔 엄청 비난을 하셨어요. 국민의힘 예. 의원이 왔다고. 근데 이제 또 다른 시민분들이 어쨌든 국민의힘도 표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응원해 주자라고 어떤 분이 이제 큰 소리로 외치셔가지고 다 같이 그때 박수를 이제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비상계엄 1년 특집으로 진행하는 KBS 열린 토론에 지금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내일은 푸른 하늘님, 류혁 감찰관님, 그 엄중한 상황에서 옳은 선택을 한 용기와 정의로운 행동에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토니 전 님께서요. 이동윤 전 회장님의 생생한 이야기 짠합니다. 8833님, 이재정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때 행동해 주신 우리 위대한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뉴욕 감찰관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당시에 이 11시에
이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고 사직서를 내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겠죠. 예, 예. 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5분 만에 약 155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가 선언됐습니다. 자, 그 계엄 해제 가결 소식을 들었었을 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우선 조금이나마 일단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네. 그 소식 듣기 직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저 귀가하자마자 제가 사직서 내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다고 간단히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기자분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홧김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길래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계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직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그냥 바로 그냥 이거 반란 아니냐고. 저는 그때 당시에 저기 예전에 12.12 사태 때 그 내란 반란 그 군인들 군사 반란이었으니까요. 그 생각이 나서 반란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기자분이 급하게 말씀하신 게 그거 써도 되냐고. 그러시고 전화를 끊은 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 나도 반란이라고까지 얘기를 해놨으니 이거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조금 있다가 그 기자분이 저한테 해제 요구 의결됐다고 예. 몇 표로 통과 이렇게 보내셨어요 문자를. 그걸 보고 나니까 정말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젠 그리고 또 제가 집으로 바로 들어왔을 때 저희 애가 아빠가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문을 겹겹이 잠갔었거든요. 근데 뭐 최소한 그래도 뭐 반국가 세력으로 잡으러 오는 사태는 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의 위대한 또 회복력이다, 복원력이다, 치유력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동윤 전 회장께서는 국회 현장에서 가결 소식 들으셨겠죠? 저는 노텐도울에 있었습니다. 네. 노텐도울에 있었고 그 아마 군병력이 투입된 0시부터 의결되는 1시까지가 이제 가장 저희가 긴박했던 시기였는데 솔직히 지금 와서는 이제 의원님들이 150명 이상이 모였다는 걸 알았지만 당시에는 조금 의결 정족수가 안 됐나 뭐 그런 걱정도 하고 이게 계속 시간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미뤄지니까 정보가 이렇게 저희끼리 막 소통이 되지 않았거든요. 로텐도의 본회의장 문을 앞두고 로텐도울에 있는 저희와 로텐도울의 안에 있는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좀 걱정을 했고 1시에 의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 다들 안도하고 박수치고 소리 질렀는데 또 그나마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저희는 알았거든요. 계엄 해제 요구안을 또 정부가 받아야 되고 당시만 해도 군병력이 국회 주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또 2차 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예. 긴장은 놓지 않고 계속 있었습니다. 4시 5시까지. 이 회장님 잠깐만요. 네. 그 1시 2분에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가결되는 그 순간 본회의장 안에도 여전히 군인이 있었습니까? 아니 본회의장 안에는 군인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네. 본청 그 건물 안에는 그러니까 본청 안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네.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 군병력들이 저희 쪽으로 이제 루텐도울이나 본회의장으로 뚫으려고 계속 이쪽 길 저쪽 길을 가다가 실패하고 뭐 지하에도 내려가고 아마 전기도 차단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예. 정확하게 제가 그 의결되는 순간에 어디 그 병력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판단으로는 본청 안에도 있었을 것 같고 주변에도 아마 그다음에 그 본청에 못 들어온 군인들은 국회 본청 경내에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시간에도 국회 경내 심지어는 본회의장은 아니더라도 본청 내에는 본회의장은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요. 예. 본청에는 네. 본청에는 군병력이 있었을 것이다. 참 이재정 선생님은 그러면은 국회 앞에서 가결 소식을 들으셨나요? 그 시점에 언제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어디서요? 저는 그 국회 철문 바깥쪽 이제 나와서 이제 시민분들이랑 같이 이제 구호 외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셔가지고 전파가 잘 안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쓰던 통신사는 완전 먹통이 된 상황이었고 그때 같이 계시던 어떤 시민분이 이제 가결됐습니다 이렇게 예. 외치셔가지고 다 함께 이제 시민분들이랑 탄식을 외쳤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원래는 그 전까지는 구호가 이제 비상계엄 해제하라 뭐 이런 구호를 외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뭐 이런 구호로 이제 시민분들의 구호가 바뀌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은 1년 전
비상계엄 당시 2024년 12월 3일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소개를 중간중간 해드리겠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 최전선에 있었다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특집 방송입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윤 전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장, 시민 이재정 선생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 어떻게 또 상황이 전개됐는지가 궁금한데 사태가 났던 바로 다음 날 청년 시민 시국광장을 열고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을 조직하셨는데 이렇게 조직화된 원동력 또 이것을 주도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 계속 뭔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의 학생, 시민이었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SNS에서 국회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근데 지금 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하는 시민분들의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국회로 당장 달려온 사람들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 잠 못 이루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같이 국회로 갔던 친구들이랑 그럼 내일 국회 앞에 뭔가 오픈 마이크 같은 걸 해보자. 시민분들께서 누구나 오셔가지고 각자가 12월 3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그때 한 3, 4시쯤 귀가를 해서 급하게 뭐 포스터 만들고 막 보도자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꾸리게 됐고 오전 11시에 이제 시국 광장을 엽니다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한 40-50명의 시민 청년분들이 그 다음날 국회 앞으로 모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각자가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 사실 저희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민주주의와 인권 이런 것들을 교과서로 보고 배웠던 세대이기도 해서 너무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로서 뭔가 그 당시에는 뭔가를 못했지만 이렇게 계엄까지 선포하는 상황에서는 뭔가 뭐라도 참여하고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청년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광장에 그런 여성 청년들이 뭐 주인 응원봉을 들고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 분들 중에 다수는 뭐 미투 운동이라든지 뭐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온라인으로 뭔가 본인들의 뭔가 성차별이나 성폭력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나누기도 했던 그리고 그것들을 온라인을 중심으로 되게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봤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광장에 청년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그런 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날 그 시국광장에 참여했던 분들이랑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가서 우리 그럼 뭘 해볼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우리 조직적으로 좀 대응을 해봅시다. 이렇게 결의가 서서 이제 소개해 주셨던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이라는 조직을 꾸리게 됐고 또 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역할은 광장 그러니까 집회에 나오는 게 처음이거나 그게 낯선 분들한테 좀 누구나 와도 되는 곳이니 함께 가요 이렇게 깃발을 드는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늘 이제 매주 집회 갈 때마다 참여자분들의 신청을 받고 그분들이랑 같이 집회를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광장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왜 나왔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뭐 설문조사나 그런 인터뷰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이재정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2030 특히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는지가 이해가 되네요.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탄핵 때는 40대 50대가 가장 많았고 남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2030 여성들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라는 이 결과 분석이 나왔는데 바로 그런 이유지 않았을까 싶은데 류혁 감찰관님 이야기 듣고 또 이동윤 전 보좌진 회장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감찰관께서 하셨다고요. 계엄이 지속된다면 나처럼 저항하는 공직자와 군인이 계속 나왔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 시스템과 공무원 조직의 건전성 분명히 79년도에 계엄이 선포됐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했습니다. 지금 뭐 계엄의 그 위헌성이라든가 위법성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건 뭐 법률적인 평가이고요. 너무 터무니없고 기본적으로 계엄의 본질이 이 망상에 가까운 현실인식 그리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결국 그 대통령에게 주어진 그 권한 비상적인 권한을 완전히 남용한 것이거든요. 실체적인 절차적인 면에서의 여러 가지 그 불법성을 간과하고 그냥 불법성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런 행동을 저지른 것인데 그게 저는 동료들의 상식을 믿었습니다. 동료들이 상식 그리고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체 공무원 사회의 건전성 이런 걸 놓고 보면 뭐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 출발 지점에서의 그 불법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계속 속속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는 뿌리 깊게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 분께 이 공통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적 정치적 사투의 시간이었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국회의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 그리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특검 수사까지 지난 일정 참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이동윤 전 회장님부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또는 사건 또는 인물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많은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데 이게 좋았던 장면, 비참했던 장면, 아른했던 장면들이 있거든요. 짧게 말씀드리면 가장 이제 좋았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장면은 저희는 이제 실제로는 본청 안에서 보통 이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안에 많이 있었는데 그 이제 밖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시민들은 국회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만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이제 밖에 나가서 한번 보는데 응원봉을 들면서 마치 축제하듯이 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저도 이제 박근혜 탄핵 때 촛불 집회도 계속 나가서 알지만 그때랑 또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사뭇. 그거를 보면서 이게 집회가 축제 같은데 니네가 어떻게 우리를 이기냐. 1차 탄핵안이 1탄 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이 돼서 안 됐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긴다.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 가장 국민들께 죄송하고 비참했던 거는 1차 12월 7일 날 1차 탄핵 소추안이 투표 불성립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불성립됐을 때 그때는 정말 비참했어요. 비참하고 국민들께도 이거 정말 역사에 죄 짓는 거 아닌가 국회에서 녹먹는 사람으로서 죄 짓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뭐 개인적인 거는 제가 이제 12월 3일 날 집에 갔다가 나올 때 제 딸아이가 저한테 가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게 아이들한테 걱정을 안겨준 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재정 선생님은 어떤 장면이 가장 지난 1년 동안 기억에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12월 3일을 거치면서 광장의 활동가가 되기도 했으니까 저는 광장의 시민분들을 굉장히 밀접하게 만나는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그 한강진에
안에서 집회가 진행될 때, 그러니까 1월 초죠. 예.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키세스 부대라고 불리는 그 시민분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 집회 스텝이었기 때문에 제발 들어가셔라. 너무 오래 밖에 계셨다. 저기 안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근처 공간들에서 시민분들이 안에서 몸 녹이실 수 있게 오픈을 해준 공간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시민분들께 거기 들어가서 잠깐만 쉬고 오셔라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 추운 아스팔트 위를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가 있으셨어요. 한남동 간저 인근에서 그 추위 속에서도 은박지 담요를 덮어 쓰고 있었던 그 키세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 마음이 뭘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뭐 선결제라든지 아니면 난방버스나 뭐 은박담요 같은 것들을 현장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시민분들의 마음이 진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연결감 같은 것들을 줬던 것 같아서 그게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뉴욕 감찰관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네네. 탄핵 예. 파면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고 또 그 이후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예. 또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 또 여야 간의 대립 국면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도 또 특검의 수사가 있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신 분들 이런 모습들도 기억이 나고요. 저도 뭐 사실 집회에도 참석하고 했었으니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그리고 제 기본적으로 제 마음 상태가 아주 그 전후로 갈리게 된 계기는 저 탄핵 심판 선고 날이었습니다. 예. 그날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고 그렇게 당연한 파면 결정인데 그거를 그렇게 오래 기다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파면 주문은 당연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뺏어가지고 남의 물건을 자기 거라고 막 우기던 사람한테 제대로 되면 어떻게 보면은 좀 정당하다는 뭐 인정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동안 그 헌법재판소에서 갖은 궤변, 뭐 책임 회피, 책임 전가, 거짓말, 뭐 별의별 게 다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런 주장들을 모두 다 배척하고 단 한 개도 인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 전원일치로 피고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선고됐는데요. 그때가 너무 고마웠고 그 이후에 사실 전 문영배 재판장님이랑 이런저런 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 어렵고 그랬던 시절에 다시 한번 이제 검사로 복귀해가지고 처음으로 저희 공판부 검사를 하면서 저 재판장으로 모셨던 분이 문영배 재판장님이신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말을 한 10번쯤 외친 것 같아요. 예. 직접 전화하시지는? 그게 나중에 한참 지나고 문영배 재판관님이 퇴임하시고 나서 제가 그냥 제정신으로는 전화를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사당역에서 친구들 만나고 돌아가던 김에 용기를 내갖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딴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제가 그냥 고맙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으셨군요. 예. 고맙다고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더니 당신도 수고했다라고 한 말씀 하시고, 예전에 그 헤어질 때 제가 뭐 선물 하나 드린 게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지금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준을 바로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워낙 많은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두 분께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랑님께서 저는 자다가 가족이 흔들어 깨우며 비상계엄이라고 해서 쓸데없는 유튜브 그만 보고 자라고 소리쳤거든요. 그만큼 믿을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9291님께서는 저는 학원 수업 중에 계엄 소식을 듣고 학생들을 부랴부랴 집으로 보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3148님, 밤에 아이가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해 줬는데 그만 자라고 말은 해주면서도 무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8519님, 성숙한 시민들과 국회의 신속한 의결로 위기의 그날을 극복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우리 국민들이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지금 노벨상을 지금 8519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거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세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마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설명을 통해 세계사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대한민국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동현 전 회장께서도 상당히 이 성명에 가슴이 좀 움직였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뭐 노벨 저는 좀 이성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벨이 개인하고 단체한테 주는 상을 주는데 예. 우리 국민 전체를 단체로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일단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그렇고 저도 지금까지도 이게 정말 그 12월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2월 3일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민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국민들이 그 국회로 달려와 주시고 군병력을 막아 주시고 또 그 군인들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고 보좌진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 탄핵 계엄을 해제하고 이렇게 탄핵이 되고 이렇게 온 상황에서 보면 결국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K민주주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든 주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노벨 평화상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노벨 평화상을 뭐 대상이 아니라서 준다 안 준다를 떠나서 이미 우리가 보여준 이 1년 전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전 세계에서 K민주주의라고 할 만큼 뭐 존경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K민주주의. 네. 우리가 뭐 K팝도 있고 K드라마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K노벨 평화상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정 선생님은 대통령의 오늘 성명에서 특별 성명에서 노벨 평화상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 이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아마 그 12월 3일 국회와 그리고 그 이후에 광장을 지켰던 시민분들을 이제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발언을 하셨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아시아 민주주의 총회라고 하는 그 태국에서 열렸던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무리 행사로 아시아 민주주의 활동가들이 다 모여서 한국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고 저한테 한국인이라고 했더니 그 응원봉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셨어요. 근데 그만큼 한국 시민분들이 이뤄낸 이 K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아시아 국가들에도 굉장히 큰 귀감이 되고 사실 한국보다 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희망과 어떤 대안의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이 시민분들의 공로 그리고 그런 헌신 같은 것들이 좀 더 뭔가 지지받고 응원받을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뉴욕 감찰관께 여쭤보고 또 이동윤 전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성명 내용 중에서 빛의 혁명은 아직 안 끝났다. 통합을 이야기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그것은 봉합을 뜻하지 않는다.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 내란 청산과 관련해서 이건 감찰관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충분히 그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내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소중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이 사회의 기본 질서 그리고 기본 원칙, 시스템을 파괴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파괴 행위를 계속해서 정당화하려고 들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런 세력들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는 이게 뭐 제대로 사태가 해결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메시지를 보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그리고 본인의 그 뭐 12.3 계엄 이 사태를 맞이한 1주년 그 뭐 성명서 이런 걸 봐도 전혀 반성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태를 그대로 봉합을 하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 파괴의 씨앗을 그대로 이렇게 좀 방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분명하게 이런 사태는 불행한 사태였고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1년을 맞아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통합은 중요하지만 봉합은 아니다라는 의미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명확하게 짚을 건 짚고 진실 규명하고 책임을 확실하게 물고 넘어가야지 이런 사태가 번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내란이 그러니까 계엄이 터지고 난 이후에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려서 장관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거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이 계엄이 당장 뭐 짧은 시간에 계획되고 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계엄이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오히려 북한의 그 도발을 유도했던 내용까지도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국가와 국민을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계엄을 이룰 때 나왔던 뭐 계엄령이라든지 포고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헌법하고 계엄법 등 법령에 정말 위헌위법적인 내용들을 다 다뤘기 때문에 헌재가 파면 결정 내린 거라는 측면에서 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사과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는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통합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그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들을 혼란케 했던 이 사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 다만 제가 걱정되고 좀 첨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헌재 결정문에서 저희가 이제 감명 깊게 들은 거는 단순히 그 파면한다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 존중과 관용,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해야 했는데 그게 못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지적됐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우리 정치가 실현하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이 12, 3월 계엄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존중과 자제와 타협과 대화의 정치가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거는 정치권 모두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반성의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짧게 이 뉴욕 감사관께 여쭤보고 세 분께 또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또 요청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또 계엄사령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내란죄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강도 높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뉴욕 감사관은 또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요. 국헌 문란의 목적 또 폭동 이게 이제 내란죄의 구성 조건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기존의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그 판결문이라던가 과거의 그 12.12 사태 때의 그 판결문의 내용 그리고 이번 그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내란죄로 의율해서 처벌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뭐 어떤 정파라던가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비상대권이라는 게 남용된 역사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유신 시절도 그랬고 12.12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이 계엄 선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숭고한 희생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으로 본인이 생각한 이 사실 계엄 선포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이 국가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이게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빠져서 이런 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
그리고 사실 그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절차적인 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폭력성이라던가 본인이 이 가지고 있었던 반민주적인 성격에 비춰보면 내란죄로 의율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난 1년 비상계엄 이후 또 이것을 극복하고 미래로 가야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것이 다 내용들이 확인되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가 얻을 교훈 또 어떻게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앞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짧게 1분 이내로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선생님부터요. 저는 이번에 그 광장을 경험하면서 광장에 특히나 많이 참여했던 청년들을 응원하는 이 기성세대의 목소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청년 세대의 마음들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이 청년 세대가 놓여 있는 실질적인 삶이나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들을 좀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면 주변에만 봐도 그렇고 최근에 뉴스 보도를 나오는 것도 그런 아예 구직 의사까지 포기한 그냥 쉬었음 청년이 몇십만 명에 달한다 이런 보도들도 연이어 나오고 있고 다들 내가 광장에선 주역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한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도 그 광장 친구들이랑 원래 모임 같은 것들도 계속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진짜 맘 놓고 지낼 수 있는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준 전 회장님께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 계엄일 국회 잔디밭에 이제 조형물이 하나 세워졌는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고 적혀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인데 최후의 보루는 국민인 거예요. 그날 국민이 없었다면 계엄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회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최전선이라는 그 입장 하에 지금 좀 어려운 정치를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고 국회에 있는 보좌진 후배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 12월 3일 밤에 그 밤을 본청에서 지새우면서 버텨내면서 있었던 그 마음을 잘 기억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활동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뉴혁 감찰님께서는요. 예. 저 두 분 말씀에 보태가지고 사실 이번 사태는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 시대착오적인 지도자가 침해하고 박탈하려고 들었던 그런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노력으로 우리 일상을 지킬 수 있었고요. 사실 그 소소해 보이는 개인들이 살 만큼 중요한 게 더 어디 있겠습니까? 예. 사실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한번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마음 굳게 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 전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비상계엄 1년 KBS 열린 토론 특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민 이재정 선생님, 뉴혁 전 법무부 감찰관, 이동윤 전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장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